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다들 좀 우아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입니다.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또래 동기들보다 더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라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핸디캡은 제가 덜하는 걸로 메꿔가면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저 같은 놈을 보고 저 같은 사람의 그 직장인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꿈을 키워서 그 꿈을 향해서 달리는 그런 셀러리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젊은 친구들한테 항상 꿈을 크게 갖지 말고 이룰 수 있는 꿈을 꾸면서 하나하나씩 격파해 나가면서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젊은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셀럽의 길을 묻다 대담은 진심과 나눔으로 청년들의 귀감이 되어주시는 장인수 전 오비맥주 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회장님, 고신영달은 좀 어떻게 붙여진 별명이실까요? 제가 대표이사 되고 나서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한 70여 분이 이제 초대돼서 간담회를 하는데, 그분들 중에 제일 좀 연장자이신 분한테 저희 회사 쪽에서 건배 제의를 요청을 했죠. 요청을 하니까 그분이 일어나셔가지고 본인이 고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영달 해주십시오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고신은 고절신화, 그리고 영달은 영업의 달인, 이런 뜻이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고신 그러면 영달이라는 그런 그 건배제를 하시고, 그때 오신 70여 분의 그 기자님들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장인수라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고신영달이라는 수식어가 더 많이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과분한 수식어죠, 사실은. 그 시장 1위 자리를 내준 지 이제 15년 만이었다고 당시에 이제 그러셨는데, 이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좀 가장 먼저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으셨는지. 제가 처음에 오비맥주를 입사를 했을 때는 영업본부장 자격으로 입사를 했거든요. 부사장인 영업본부장 자격으로 입사를 했는데, 들어가서 영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직원들의 패배의식이더라고요. 뭐를 해도 안 되고 한 15년, 10몇 년 동안은 이제 2등으로 있다 보니까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 의식을 변화시키질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 변화가 제일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런 가운데서 매일 그 1등 경쟁사에 비해서 사실은 2등이다 보니까 사실 1등, 저는 뭐 마케팅을 솔직히 해서 제대로 안 배웠잖아요.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마케팅을 안 배웠어도 딱 하나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등은 1등을 쫓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2등이 1등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2등이 되는 거예요. 쫓고 가야지만 1등이 좀 실수하면은 그 틈을 타서 1등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쫓기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등이 하는 대로 하는 거야. 1등이 하는 대로. 그래서 영원히 2등밖에는 안 되는 그런 저거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제일 큰, 그 쫓고 가는 그 제일 큰 원인이 뭐였었냐면 밀어내기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그 유통업체 그 아주 관행 병폐죠, 사실은. 그 밀어내기가 우리 회사의 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저거예요. 그래서 이 밀어내기를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가져서 그 두 가지 병폐를 바꾼 것이 결국에는 저희 회사의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결국에 1등 자리를
그래서 거죠. 근데 그 밀어내기를 안 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상당히 힘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첫째는 대표를 설득시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저희 그 주주인 사모펀드인 주주들을 또 설득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과정이었었죠. 근데 그것이 아니면은 이 그 현재의 그 어려움을 돌파구로 찾아낼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 두 가지를 바꿨죠. 그 의식 변화의 제일 큰 방법은 전에는 저희 직원들을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을 뽑을 때 지식 위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식 위주로 뽑았었는데 의식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는 지식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을 뽑았어요. 영업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제 그 회사 생활이라는 거는 특수 업종 빼고는 대학은 있잖아요. 솔직히 어떤 대학을 나오든 대학만 나오면은 지식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혜는 배움이 없는 거거든 사실은요. 본인의 그 인성에서 따른 건데 어찌됐든 지혜로운 직원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해서 영업사원 그 입사를 그 신입사원 그 입사 그 저거 기준을 지혜로운 사람 위주로 뽑아가지고 영업 활동을 시켰던 것이 그게 지금 오비맥주를 성공시키는 그 요인이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의식 변화와 의식 변화에는 그 제일 큰 게 사실은 그 의식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신입사원 채용을 지식 아닌 지혜로움 위주로 뽑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밀어내기 근절로 했던 것이 그것이 제일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회장님께서 좀 많이 강조하셨던 게 좀 직원들한테 이제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우리 그 직원들한테는 항상 강조했던 것이 특히 이제 제가 영업 본부장으로 들어갔었으니까요. 영업 직원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우리 회사 업종이 뭐냐고 물어보면 직원들이 다 주류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이라고 그러죠. 제가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주류 제조업이라는 그 형식상의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나오는 거는 당연히 우리 회사가 제조업은 맞다. 근데 우리는 제조업이 아닌 우리 영업인들이 아니냐. 영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우리들 대답은 서비스업이라고 해야 된다. 영업은 서비스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항상 서비스업적인 그런 마인드로 영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강조를 했었죠. 그 부회장님도 이제 현장을 또 매우 중요시했던 대표님이셨죠. 그리고 특히 이제 대표이사가 되신 후에 이제 생산직 직원들과 이제 4시간 이상 식사를 하시면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지요? 생산직 직원들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산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012년 6월에 대표이사 되고 나서 7월 1일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주변에 그 임원들은 전부 다 만류를 했죠. 말하자면 제가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임원들께 30명씩을 제가 주는 날짜에 와서 회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회식을 해서 850명 되는 직원들과 전부 다 회식을 한번 할 테니 그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고 했거든요. 단 하루에 30명씩만 봐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영업사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그 회식을 할 때는 사실 저 혼자거든요. 아무도 수행을 안 합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임원들도 수행 안 하고 뭐 누구도 수행을 안 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서 만나는 직원들하고 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또 옆에 누가 있으면은 아주 진솔한 대화를 못 해요. 그 누구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영업사원들하고 만날 때는 모든 용어라든가 뭐 방법을 다 아니까 그들하고는 되게 편하게 하는데 생산은 좀 틀리잖아요. 제가 생산 용어를 몰라요. 생산 용어를 모르다 보니까 30명을 봐달라는 얘기가 8자리 식당에 8자리를 놓고 그 다음에 한 자리는 제 자리 31명, 또 한 자리는 누구냐면은 생산 그 저희 인사팀 쪽에 생산 공장에서 오래 있다가 온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 용어도 모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직원 하나고 해서 32명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7월 1일서부터 그 후에 이제 2012년 7월 1일부터. 식사를 하는데 왜 4시간이냐? 4시간 이상을 했죠. 왜냐하면
저는 어떤 자리를 가든 간에 영업 사원들하고도 그 간담회를 할 때나 어딜 가든 간에 그 30명의 직원의 건배제를 다 받습니다. 네. 30명 직원을. 그러니까 30명이 다 건배제가 끝나야지만 그 식사 자리가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생산직 직원들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직원들이 생산직 직원들이 어디 가서 건배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직원들 중에 제일 용감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직원들이냐면 좀 젊은 직원들은 할 말 다 하기 때문에 용감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간담회를 할 때 제가 사실은 저희 회사가 공장의 규모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견학 코스도 있어서 견학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당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식당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좋습니다, 사실. 거기다가 10만 원짜리 뷔페 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회식했다 그러면요, 직원들은 회식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렇죠. 공장 안에서 오면 아무리 좋은지 고급 짬밥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00원짜리 식사를 하더라도 공장 밖에 나가서 하면은 그건 회식이라고 합니다. 그건 회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공장 쪽에다 부탁한 거는 30명씩 와서 정문 이제 그 공장 밖에 있는 음식점들을 돌아가면서 해서 30명씩만 봐달라고 시작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하는데 우리 그 직원들이 생전 무슨 뭐 어디 가서 저기 그 건배제를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막내가 누구냐니까 손을 들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손을 들어서 자, 오늘 이제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사전에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그 직원한테 지금서부터 당신이 건배제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건배제의를 하기 전에 두 가지다. 하나는 회사에 대한 질문을 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고 하나는 회사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사항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건배제를 해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노래라도 하고 건배제를 해라. 왜? 이게 소통의 제일 기본이요. 제가 사실은 직원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던 자리였었거든요. 소통의 제일 기본이 저는 상대를 무장해제 시켜야 됩니다. 상대를 무장해제 시키지 않은 소통은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대화로밖에는. 근데 우리는 그 형식적인 대화만 하면서 그걸 소통이라고 대부분이 이 상하 간의 대화를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소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소통을 제일 잘하신 분을 한 분 꼽는다 그러면요. 돌아가셨습니다. 송혜 선생님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전국 노래자랑 보시잖아요. 그럼 관객들을 그 앞에 있는 관객들을 전부 다 무장해제를 시켜요. 송혜 선생님. 무장해제 시켜놓고 프로그램을 끌고 나가니까 그 프로그램이 편안한 마음에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5살짜리, 7살짜리, 뭐 6살짜리 친구들이 나와서 그 애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나면은 꼭 송혜 선생님 여쭤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냐고. 그러면 여지없습니다. 그 어린 애들이 송혜 오빠요, 송혜 형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밖에다 대놓고 봐라 말인데 이런 동생이 있다 그러면서 관객들을 편하게 만들어줘 버려요. 그래서 저는 소통의 제일 기본이 상대를 무장해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한테 얘기한 게 첫 번째 직원한테 얘기한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장해제를 시키기 위한 그 저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라도 해라. 노래라도 하고 건배제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러면 용감하니까 해. 노래는 하는 게 아니라 저걸 합니다. 뭐냐면은 질문을 하든지 건의사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근데 우리 그 리더들이 대부분이 보면요.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싶지를 않은 게 대부분이 무슨 엄청난 걸 요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예 단절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직원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그럼 무리한 요구를 했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면 돼요. 그건 무리니까 이만저만해서 왜 무리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충분히 우리 직원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해주고 답변을 해주고 아니면 또 건의하면은 건의도 받고 또 해주고 그 다음에 직원이 건배제를 끝나요. 끝나고 나면 이제 저도 마시고 그다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틈을 주고 있다가 그 직원한테 다음 직원을 릴레이로 다른 사람이 또 건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30명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끝날 때까지. 네, 끝날래요. 그러면 처음에 한 두세 명 할 때까지는 진짜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저때요. 사장하고 처음 해보니까요. 뭐 생전 해봤어요. 이러고 딱 저 군인들 같이 이러고 앉아 있다가 어렵죠. 그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슬슬 제가 농담도 하고 뭐도 하면은 슬슬 이제 풀어집니다. 이렇게 풀어지다가 그 직원들이 이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직원들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웃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편하게 대화를 하면서 4시간 동안을 밥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게 첫 번째였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1일 날 했으니까 2일 날 하겠다 그건 아니고 그런 저도 또 제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또 며칠 뒤에 날짜를 정해줘 가지고 얘기하면 또 그쪽에서 또 모아가지고 하는데 첫 번 한 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뭐든지 첫 번이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 한 번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되면은요 어저께 일어난 일이 그 다음 날 되면은 공장 전체에 다 퍼져버려요. 공장 전체. 그럼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 내 차례가 올 때쯤 되면은 전부 다 준비를 해갖고 와요. 와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35회에 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12월 27일인가까지 해서 거의 그 6개월간의 대장정을 하면서 그걸 끝냈습니다. 그것이 저는 제일 큰 그 직원들 그러면서 직원들이 제일 많이 나왔던 그 건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같은 이 자리 근데 그게 고참일수록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내년이 한 2, 3년 뒤에 그만둘 직원들이 저 2, 3년 뒤면은 그만둡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러한 자리를 한 번도 30년 이상을 근무해봤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이걸 꼭 해주십시오. 라는 질문, 그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저는 진짜 그 자리에서 야물차게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건 해줄 수 없는 약속이에요. 제가 6개월 동안 한 번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여정이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근데 내년에도 해달라? 저 직원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예산이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저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산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총괄하다 보니까 관리도 적어야 되고 영업도 해야지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어렵다. 단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한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내가 시간 있는 그런 때가 된다면 언제라도 오늘 여러분과 이런 자리를 하기 위해서 아무 때라도 내가 공장에 방문해서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시간 있을 때 여러분들 모여있을 때는 저는 그 약속을 꼭 지켜줬어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1년에 한 번씩 그 직원들이 매월 뭐 모이는 게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근데 연초 같은 경우는 무슨 척사대회 같은 것도 하거든요. 이게 윷놀이 대회 공장에서. 그럼 3개 공장이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날 하는데 그날 광주면 광주까지 저 갑니다. 또 청원이면 청원까지 가고 이천까지 가서 그들과 같이 윷놀이 하면서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지켜주면서 직원들과의 그 만남에서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고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약속을 지켜줬던 것이 결과적으로 직원들과 저와의 믿음이 생겼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비맥주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AB 인베브가 2009년에 이제 18억 달러의 이제 사모펀드 KKR이랑 어퍼니티에 이제 매각을 하죠. 이제 5년 뒤에 이제 2014년 4월에 58억 달러 이제 6조 6천억 원의 이제 재인수를 합니다.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노조가 2개 있어요. 민노총, 한노총 이제 2개가 있는데 이제 준법투쟁 같은 게 지금 하나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영향도 좀 있으셨겠죠. 저는 그 영향이 제일 컸다고 봅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18억 달러의 2009년에 사모펀드한테 매각을 했거든요. 그 AB 인베브가 매각을 하고 만 5년 만에 다시 그 사모펀드들한테 AB 인베브가 58억 달러에 40억 달러를 더 주고 다시 사죠. 다시 삽니다. 샀는데 그 매각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은 한 번도 준법투쟁도 없이 그 40억 달러 차이가 나는 그런 저거에 노조가 2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과의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저는 제가 우리 그 노조 간부들께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사측에 불편하고 불만이 있으면은 무조건
내 방까지 뛰어 올라와서 내 방에 있는 모든 김을 다 네. 분이 풀 때까지 네. 다 깨부시라고 했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한다 그랬죠. 분이 풀릴 때까지. 그렇지만은 고객과 우리가 이 14년 만에 이 1등 자리를 되찾았는데 네.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분명히 고객과 거래선에 도움이 없었으면 안 됐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고객과 거래선을 담보로 그걸 볼모로 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건 난 인정 못한다. 그러니 내 방에 와서 내 책상, 내 김을 모든 거 다 깨부셔도 내 그것까지는 내 인정을 하겠지만은 고객과 거래선을 볼모로 해서 여러분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 난 원치 않는다. 그거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수시로 대화했던 것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들과. 그리고 제가 오비맥주 대표이사 되면서 직원들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대표이사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오비맥주를 월요일에 출근하고 싶은 회사, 그 다음에 월요일에 웃음 넘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조가 그 정도로 움직이질 않았다라는 거는 제가 약속을 했건 두 가지를 간접적으로 지키질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오비맥주가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최대 주주인 회사예요. 네. 알기로는 이제 사모펀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조금은 있거든요. 네. 조금 일하시면서 좀 힘드신 점은 좀 없으셨는지? 저는 오히려 없었고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모펀드들의 그 운영 방법은 보통 보면 전문 경영인들을 대부분이 다 쓰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전문 경영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은 책임만 따르지 권한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그 사모펀드의 경영 방식은 갑론을박합니다. 뭐를 이제 정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그들과 이제 뭔 얘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서로 갑론을박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서부터는 모든 권한과 모든 책임은 대표한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한 책임과 무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책임도 무한 책임을 묻지만은 무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표 입장에서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한 권한을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모펀드들과 한 5년 정도를 근무를 하면서 불편함이 없이 근무를 했다고 봐요. 하나의 그 사례는 사실 저희가 2013년에 저희가 그 가정소다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 가정소다가 무슨 뭐 덕국물이 아니라 식품 가정소다 그게 잠깐 이렇게 뭐 하다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실은 그 리콜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그 관계기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기업에서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리콜 식품업체는 중소기업에서 리콜하는 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기업에서 이렇게 그 리콜하는 건 처음이 있었다면서 사례로 이렇게 발표하겠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사실은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가정소다 사건에서 지금 이슈가 돼서 저희가 그걸 리콜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리콜을 했던 겁니다. 그 리콜 결정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감사를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사고가 난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긴급 저녁 때 이제 긴급 회의를 하고 저는 이제 그 임원들로 긴급 회의를 해서 결국 이제 리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날 사모펀드 주주들하고 이제 화상회의를 했죠. 거기서 이제 쭉 설명을 하니까 주주들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리콜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리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리콜을 했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두 번째는 마켓시어가 좀 후퇴를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럼 비용은 얼마 정도나 들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100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다. 아마 그랬으면 저한테 아주 상당한 질책이 올 수 있죠. 1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크인 그 마켓 시어는 어느 정도 적어될 것 같아요. 한 5% 정도 뒤로 흩어올 것 같다.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5%는 뒤로 밀릴 것 같다. 그럼 5%는 상당히 큰 겁니다. 우리 그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주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다른 거 안 물어봐요. 그럼 대표께서는 꼭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최소화 시켜 주십시오. 딱 그 말 이외에는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표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들이 경영을 했던 것이 저도 또 거기서 보다 보기 위해서 사실은 무슨 뭐 그 리콜 해가지고 저희가 크게 한 30억 정도 들어갔나요? 100억이 아니라 최소화시키려고 뭐 그 주주들께서 하신 말씀대로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그랬으니까. 그리고 마켓 시어는 뭐 거의 1% 뒤로 갔다 다시 왔었으니까 큰 그 뭐 데미지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역시 그 대표에 대한 생각을 대표한테 무한 책임과 무한 권한을 준다. 이런 것이 저는 상당히 그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또 부회장님이 이제 현직에 계실 때 강조하셨던 이제 리더의 덕목이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리더들한테요 항상 희생과 배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실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 명량이란 영화가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최고의 그 저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객 동수로. 네, 제가 맞죠. 1,700만 정도. 근데 저는 그거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명량의 스토리는 뻔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난중일기, 성웅 이순신 뭐 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그 스토리는 뻔한 거 아니에요. 결말 뻔하고 결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뭐 거의 1,800만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관객을 동원했냐면 저는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봐요. 원래 제가 느끼는 게 희생과 배려라고. 쉽게 얘기하면 백성에 대한 그 민초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그 자기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나라의 그 호국정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희생.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 국민들이 보는 리더십은 희생과 배려심이 있는 그런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그 간부들한테 한 얘기가 나를 희생시키고 또 직원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간부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항상 강조를 했어요. 5+1 경영 모델을 좀 많이 내세우셨습니다. 사실은 5+1 그러면 5 더하기 1은 6이잖아요. 6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5C 플러스 1C거든요. 근데 C자 다 그 5가지고 한 가지를 다 봐서 다 앞에다 C자를 붙였어요. 사실 무리한 저희 회사가 그 외국계 기업이었었기 때문에 저 빼놓고는 영어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딱 얘기해놨더니 그걸 다 C자를 붙여놨더라고요. 무리하게 붙인 C자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C자를 붙여놔서 5C 플러스 1C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신뢰, 변화, 소통, 그 다음에 그 실행, 그 다음에 섬김. 이게 5C입니다. 근데 그 C자를 다 붙여놨죠. 플러스 1C는 또 이게 5 플러스 1C에 5는 외부적인 변화. 이걸 외부적인 변화를 하기 위한 그 5가지의 요소고 하나는 내부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하나는 뭐냐면 협업이거든요. 이게 왜 생긴 거냐면 제가 처음에 오비맥주를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진단한 게 뭐냐면 불신입니다. 제일 큰 불신이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상하 동료 간의 불신, 외부적으로는 거래선과의 불신, 모든 게 불신이에요. 만연돼 있어요. 이 불신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면 우리가 의학이 지금 발달돼 가지고요. 오진만 않으면은 거의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의학은. 저희도 정확한 진단만 하면은 무조건 다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봐요. 이 기업에 있는 내부의 병도. 쉽게 얘기하면 불신이라는 병을 분명히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불신을 신뢰로 바꿔야 되겠다. 그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식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의식 변화. 근데 변화라는 거는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다 어느 회사나 다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 변화를 위에서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서 변화를 시키면은 변화가 안 됩니다. 하다가 용도사미로 다 끝나요. 그래서 전 이 변화를 자발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 소통을 시킨 거예요. 소통을 시키게. 소통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본인들이 변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소통 속에서 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소통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난 그 세 가지 앞에만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 변화를 하고 그걸 소통을 시켰는데 제일 중요한 게요. 이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실행입니다. 사실은 이거 뭐 갖고 있는 이론적인 것만 갖고는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행이 필요했던 거고 그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1등이 됐어요. 뒤집었어요. 뒤집고 나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국민성은요. 약자한테는 무척 관대합니다. 근데 강자한테는요. 잣대가 되게 엄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등이었었을 때는 방금 3가지 오고 실행하기 전까지는 무척 관대하셨어요. 그런데 실행해서 우리가 1등이 되고 나니까 이 관대한 눈으로 보시질 않을 걸 같아가지고 제가 없는 단어죠. 사실은 우리 일반적에서는 없는 그 회사에서는 섬김이라는 뜻은 사실 솔직히 해서 공무원사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섬김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행으로 가서 1등 된 다음에 진짜 제대로 된 그 저걸 하기 위해서 성김 영업을 시작을 하자. 그 성김 영업으로 굳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인 걸로는 이렇게 해서 굳히게 들어갔는데 중요한 마지막에 협업은 사실 그 외국계 기업들 우리 오비맥주는 부서 간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의 그 저거는 어떻게 보면 뭉치게 이렇게 만드는 그 기업 문화거든요. 근데 외국계 기업은 사실 서로 이렇게 뭉치는 것보다는 서로 견제를 시켜요. 부서끼리 알게 모르게 견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견제가 상당히 만연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견제시키는 그런 저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했던 것을 우리가 협업을 좀 한번 해보자. 부서 간에 협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했던 것인데 약간 더 저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소통 말씀드렸잖아요. 소통은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그래서 아까 제가 850명의 직원들과 다 소통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실행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실행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실행이라는 게 간부들의 솔선수범이 제일 중요해요. 사전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솔선수범은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 실행을 시키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안 해도 좋으니까 끄집어내리지 말라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저에서 그 부정적인 말은요. 잘난 체예요. 오버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누가 솔선수범 막 오고 있는데 뒤에서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끄집어내. 쟤 왜 이래? 쟤 왜 저 오버해? 쟤 왜 저렇게 잘난 체? 그래버리면 조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직원들한테 강조했던 게 솔선수범하는 사람,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끄집어내리지 마.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안 해도 좋으니까. 솔선수범하는 사람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 그래서 간부들한테 그 솔선수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그게 실행으로 옮겨지고 그 실행이 결국에는 저희 회사의 실적을 올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걸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섬김까지 하면서 했어요. 섬김 영업을 하자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놓고 한 2주 뒤에 우유회사 있잖아요. 우유회사 우유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기 갑질 사태가 한번 났었어요. 그렇죠. 무슨 우유회사에서요. 뭐 거의 뭐 다 아시고 계시지만 성김 영업 시키고 나서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한 2, 3주 뒤에 그런 그 갑질 사태가 그냥 매스컴에 상당히 크게 퍼졌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더 인식을 하고 그때 성김 영업을 했던 게 지금까지 이리저리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그런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으셨을 때 좀 우연히 좀 신문 기사에서 보고 좀 셀러리맨의 신화에 대한 기사를 읽고 좀 꿈을 키우셨다고. 신문에 그 의류업체인데요. 뭐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성공 스토리가 그걸 보고 제가 이분같이 셀러리맨으로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키웠거든요. 제가 요새 각종 강연에도 다니고
또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같은 놈을 보고 저 같은 사람의 그 직장인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꿈을 키워서 그 꿈을 향해서 달리는 그러한 샐러리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사실은 강연 나오라 그러면 뭐 조금 저거 하면서도 다니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그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진심을 팝니다라는 책의 저자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이제 강연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의 수익금과 강연료 전부를 지금 기부하시면서 이제 작년까지 이제 2억 4천만 원을 기부하셨고요. 그래서 고액 기부자 모임이죠. 이제 아너 소사이어티에도 가입을 하셨습니다.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셨을까요? 제가 기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딱 하나입니다. 기부가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기부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랑하고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 외손주하고 같이 살거든요. 외손주하고 같이 사는데 그놈이 초등학교 1학 지금 그놈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12월인가 11월 12월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바자회를 학교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갖고 사준 그 장난감 같은 걸 많이 이제 가지고 이제 학교를 그 바자회장을 갔나 봐요. 그 저녁 때 이제 학교 파하고 돌아와서 지 엄마가 저기 많이 적어 있으니까 이놈이 학교에서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8,600원인가 팔았더라고요. POP까지 써가지고 가지고 와서 지가 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 피를 닮았는지 모르는지 써가지고 가서 자기 그 또래 애들한테 이제 팔아가지고 8,600원을 벌어서 돈 어딨냐니까 지 엄마 어딨냐니까 이만한 증서를 내놓더래요. 학교에서 뭐냐면 기부 증서를 내놓은 거예요. 그 8,600원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에다가 다 기부를 한 거예요. 그 저거에다가. 그래서 그럼 다른 친구들도 다 기부해서 아니 가져간 애도 있고 또 일부 한 애도 있고 난 다 하고 왔어 그러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야 내가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그러더니 작년에도 갔다 오더니 10,000원을 기부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이게 나를 위한 거구나. 이 기부라는 게. 그래서 당분간은 뭐 계속 저거 할 수 있는 데까지 뭐 강의도 많이 요새 줄이고 있지만은 뭐 줄이고 난 다음에 뭐 그래도 오는 게 있으면 더 해가지고 기분이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을 이제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제 힘이 될 만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청년들한테 꿈을 크게 꾸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성공 오신 분들이 꿈을 크게 가지라고 얘기해요. 저는 반대입니다. 꿈을 작게 가지라 그래요.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그것에 조금만 더 업시켜가지고 꿈을 키우라 그러거든요. 제가 태권도를 처음 갔을 때 흰띠를 땄었어요. 흰띠를 딱 땄는데 흰띠를 갖고 이제 시작을 했죠. 하얀 띠 다음에 파란 띠, 파란 띠 다음에 빨간 띠 다음에 검은 띠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띠가 바뀔 때마다 그냥 바꿔버려요. 이제 옛날에 흰 띠는 다 없애버리고 이제 다시 파란 띠로 가져가고 그런데 우리 때는 흰 띠 위에다가 파란 띠가 되면 흰 띠 위에다가 파란 천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봐갖고 파란 띠를 땄어요. 그 다음에 또 빨간 띠 따면 빨간 천으로 또 덮어가지고 또 해서 검은 띠,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검은 띠 되면은 또 검은 띠. 그러면 나중에 좀 이제 고수가 되면은 단수가 높아지면 이걸 마도 매다 보면은 이게 띠가 달아요. 달면 그 위에서 이렇게 검은 띠, 그 밑에 빨간 띠 이게 그 달면은 그 보이고 빨간 게 보이고 파란 게 보이고 하얀 게 보이고. 그게 또 어떤 유단자의 상징. 이게 태권도를 배우면서 제가 또 하나 배운 게 뭐냐면 흰 띠 때는요 검은 띠 못 봤어요. 검은 띠는 감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제일 부러웠던 게 파란 띠예요. 파란 띠만 따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열심히 했고 파란 띠 땄어요. 파란 띠 따고 나니까 또 이제 욕심이 생기는 게 빨간 띠예요. 빨간 띠를 빨간 띠를 따기 위해서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단계별로 받고 거기서 또 그게 작은 꿈이잖아요, 자기가. 그것 이룰 수 있는 꿈이에요. 근데 처음서부터 검은 띠를 생각했다 그러면 저는 포기가 빨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꿈은 포기가 빨라요. 제가 처음에 진로에 입사를 했었을 때 만약에 처음서부터 임원 자리나 또 오비맥주의 대표이사 자리를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아마 금방 그 하지도 못했을걸요. 너무 그렇죠. 바라보기가 너무 컸으니까요.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이걸 그러니까 태권도의 격파가 있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격파시키면서 그 꿈을 제 나름대로 작은 꿈이지만 그런 꿈을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의 꿈은 난 여기 한번 됐으면 좋겠다. 거기서 또 하니까 또 그 다음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꿈을 저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격파해 나가면서 성취해 나가면서 세상을 살면은 지금같이 포기를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항상 꿈을 크게 갖지 말고 이룰 수 있는 꿈을 꾸면서 하나하나씩 격파해 나가면서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포기라는 거는 저같이 솔직히 얘기해서 부족한 제가 강의 나가서 진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부족함이 많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다들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입니다.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같은 또래 동기들보다 더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라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핸디캡은 제가 덜하는 걸로 메꿔가면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그 젊은 그 친구들한테 제가 젊은이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메꿔가면서 그 세상을 살면은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제가 뭐 질문은 좋아하지만 마지막 그 강의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제가 세상을 살면서요. 솔직히 얘기해서 세러리맨들한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물어 우리 직원들한테 네가 제일 행복했을 때 당신이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뭐 우리 진행자님도 만약에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조직 생활하면서 세러리맨 생활하면서 제일 행복했을 때를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제일 행복했을 때가 진짜 존경할 수 있는 상사를 모시고 직장 생활할 때가 제일 행복했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무리 전 뭐 고액 연봉도 받아봤고 엄청나게 뭐 상상도 못할 고액 연봉도 받아봤고 그게 꼭 행복이었었냐? 아닌 거라고 제가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뒤를 돌아본 생각하면 진짜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존경받을 수 있는 상사를 모시고 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서부터는 제가 저기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내가 존경받는 상사가 한번 돼보자라는 생각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게 지금의 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